시댁 식구 5명이 상간녀 산후조리 도우러 지방에 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신혼집은 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시댁은 출입이 막혀버렸죠. 제게 88통이나 전화를 걸더군요. 집 팔았어? 우리 가족 다 어디서 살아? 제 이름은 이수민, 올해 30입니다. 남편 박지훈과 결혼한 지는 3년 됐어요. 저희는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한 건설 자재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말솜씨가 좋고 싹싹했으며 제게도 꽤 잘해줬죠. 저희 부모님은 그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셨고 반년 정도 만나고 약혼한 뒤 그해 연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성금을 내고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당시 박지훈은 가진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한다며 제게 먼저 성금을 내달라고 했고 결혼 후에 주택담보대출은 자기가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때는 그와 함께할 생각에 부풀어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가 있었죠. 결혼 후 첫 해까지 박지훈은 제게 잘해줬습니다. 가끔 대출금을 며칠씩 미루긴 했지만 결국엔 다 갚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박지훈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 약속이 잦다며 점점 귀가가 늦어졌고 가끔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했죠. 제가 물으면 그는 항상 여자 고객과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로 묻은 거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심이 싹 텄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꾹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요즘 부쩍 피곤해하는 박지훈을 위해 갈비탕이라도 끓여주려고 생각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에 주차된 박지훈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일찍 온 것 같아 속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조수석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껴안고 뜨겁게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바로 박지훈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갈비와 채소들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저는 그것들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차 안에 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소리를 들은 박지훈이 여자를 황급히 밀어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차문을 열고 달려나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뭔데? 둘이 껴안고 키스하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조수석에 있던 여자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배는 살짝 불러있어 임신 후 6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지훈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고는 저를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저랑 지훈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 뱃속엔 지훈 씨 아이도 있고요. 저는 그녀의 배와 박지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온몸에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물었습니다. 박지훈, 이 여자 말이 사실이야? 너 이 여자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이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박지훈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수민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아이를 가졌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우리 만난 지 거의 1년 됐어. 거의 1년이라고? 저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네가 나한테 거래처 만난다고 거짓말했던 날들이 전부 이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네? 박지훈, 넌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이 집은 내가 성금 낸 집이고 넌 대출금도 가끔 안 갚았잖아. 그런데 감히 바람을 피우고 애까지 갖게 해? 주변에는 이미 이웃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체면이 깎이는지 저를 집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사람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 저는 그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 난 너랑 할 말 없어. 박지훈, 오늘 확실하게 말해. 나야? 아니면 저 여자랑 뱃속의 아이야?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민아, 제발 이렇게 제멋대로 굴지 좀 마. 저 애는 우리 박씨 집안의 핏줄이야.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넌 내 아내잖아.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돼? 아이 낳고 나면 저 여자랑 관계 정리할게. 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눈이 멀어서 이렇게 책임감 없고 바람까지 피우는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지훈이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갈 곳이 없어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무의식적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구도심의 빌라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평소 저는 틈틈이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들고 시부모님을 뵈러 갔고 관계도 그럭저럭 원만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른이시니 박지훈이 저지른 일을 알면 제 편에 서서 그를 호되게 꼬지져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에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셨죠. 어머, 수민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마침 삼계탕 끓였는데 너한테 전화해서 와서 먹으라고 하려던 참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시누이 박지영은 옆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속에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채시고는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수민아, 왜 그러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지훈이랑 싸웠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밖에서 여자가 생겼어요. 그 여자가 지훈 씨 아이를 가졌대요. 벌써 6개월이나 됐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를 흘끗 보시더니 제 손을 다시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일단 진정하렴.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지훈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평소에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오해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차 안에서 둘이 껴안고 키스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지훈 씨 아이를 가졌다고 했고 지훈 씨도 인정했어요. 둘이 만난 지 거의 1년이래요. 그때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일단 흥분하지 마라. 남자들이 살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다. 지훈이도 분명 한순간의 실수였을 게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박씨 집안의 핏줄, 귀한 장손을 가졌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훈 씨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게 실수라고요? 이건 저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지훈 씨를 나무라시기는커녕 그 아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누이 박지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눈을 흐기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어요? 오빠가 그냥 여자 하나 만났고 애가 생긴 것뿐이잖아요. 새언니를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언니는 본처인데 그 여자는 어차피 상간녀일 뿐이에요. 애 낳고 나면 오빠는 당연히 새언니랑 살겠죠. 유난스럽다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영 씨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 만들고 애까지 낳아온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성금 낸 집이고 박지훈은 대출금도 가끔 안 갚았어요. 그런데도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다들 그 사람 편만 드세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수미나 지영이는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서운한 거 엄마도 다 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잤니? 우리가 모른 척했다가 그 여자가 지훈이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어떡하니? 그럼 지훈이 직장도 잃고 우리 가족 다 힘들어져. 그냥 네가 좀만 참아줘. 아이 낳고 나면 그때 가서 방법을 생각해보자. 응? 참으라고요? 저는 그들 가족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왜 참아야 하죠?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요? 박지훈이 저를 배신했는데 두 분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저더러 참으라고요?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얼굴을 굳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린 한 가족이니 서로 이해해야지. 지훈이가 지금 힘든 시기인데 네가 아내로서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어떡하니. 그 아이는 우리 박씨 집안의 뿌리다. 반드시 지켜야 해. 박지훈을 감싸는 그들 가족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박지훈의 외도는 절대 용납 못해요. 이 일은 박지훈과 확실하게 끝낼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수민아, 가지마. 앉아서 얘기 좀 더 하자.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부는 찬바람을 맞으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시댁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후 저는 그 역겨운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절친 김다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혜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수민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박지훈이 바람 피우고 상간녀를 임신시켰는데 시댁 식구들이 오히려 그놈 편을 든다고? 이건 너무하잖아. 당장 이혼해야 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저는 다혜의 어깨에 기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서름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우선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지훈은 제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자기가 잘못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갈아입을 옷이라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에 박지훈이 출근한 낮 시간을 틈타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과 시누이 박지영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지훈도 있었죠.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 박지훈이 급히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제야 오는구나. 마침 너랑 상의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그게 말이다. 지훈이랑 만나는 그 아가씨 이름이 최윤아라고 하더구나. 출산 예정일이 며칠 안 남았단다. 그 애가 혼자 지방에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이 아빠인 지훈이가 가서 곁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가서 산후조리를 좀 도와줄까 한다. 어쨌든 우리 박씨 집안 아이를 가졌잖니.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여자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가신다고요? 그럼 저는요? 제 생각은 해보셨어요? 박지훈은 제 남편인데 저를 챙기는 게 아니라 상간녀를 돌보러 간다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까지 다 같이 가신다고요? 박지영이 눈을 흐기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유나 씨는 고대를 낳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오빠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죠. 저희가 가는 건 그냥 종거 들어주려는 거고요.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돌아올 건데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다고? 저는 박지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야. 나를 챙기는 게 당연하지.
상간녀를 돌보러 가는 데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간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유나는 내 아이를 가졌어. 지금 혼자 있어서 너무 안 됐단 말이야.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너한테 미안한 거 알아. 내가 산후조리만 도와주고 오면 그 후에는 너한테 정말 잘할게. 응, 잘한다고? 저는 냉소했습니다. 어떻게 잘해줄 건데? 네가 바람 피워서 내가 받은 상처가 보상으로 메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박지훈, 똑똑히 들어. 네가 그 여자 돌보러 가는 거 난 절대 동의 못해. 만약 가겠다면 우리 이혼해. 시어머니가 급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자꾸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마라. 그 유나라는 애가 혼자 지방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니? 우리 딱 한 달만 다녀올게. 한 달 뒤에는 꼭 돌아와서 지훈이가 너랑 다시 잘 살도록 할게. 알겠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동의 못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정상간녀를 돌보러 가고 싶으시면 이 집에서는 다신 살 생각 마세요. 시아버지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라. 이 집 대출금 지훈이도 갚았는데 어떻게 내 집이기만 하니? 우리가 유나를 돌보러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제가 막을 수 없다고요? 저는 그들 가족을 쳐다봤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성금 낸 집이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 있어요. 제가 살게 하고 싶은 사람만 살게 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굳이 상간녀를 돌보러 가시겠다면 이 집에서 나가세요. 박지훈이 저를 보며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빌게. 딱 한 달만 참아줘. 유나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 그때는 내 말 뭐든지 다 들을게.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참아. 그 여자를 돌보러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이 집은 팔 거고 우리 이혼해. 말을 마친 저는 침실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그들 가족은 거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박지훈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힘껏 밀치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틀쯤 지났을까 다혜를 통해 박지훈이 시부모님과 박지영까지 온 가족 5명이 큰 짐가방들을 들고 최유나가 있는 지방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은 반드시 팔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어떤 끈으로도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지훈과 그 가족 5명이 모두 지방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혜네 집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차라리 잘 된 거야. 눈앞에서 안 보이니 속이라도 편하잖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 저는 따뜻한 물컵을 든 채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성금 낸 거고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만 올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어. 이 집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 차라리 팔아서 그 돈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겠어.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할게.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집 파는 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 혹시 모르니 변호사한테 먼저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박지훈이 몇 달 대출금을 갚은 게 있으니 나중에 돌아와서 시비 걸지 않도록 말이야. 다혜의 말이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혜의 소개로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다 듣고 제가 가져간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제가 보관해둔 대출 상환 기록을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민 씨, 이 아파트는 혼전에 개인 명의로 구매하셨고 성금도 개인 자금으로 지불하셨네요. 비록 결혼 후에 남편분께서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법적으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온전히 이수민 씨에게 있습니다. 매도 여부도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결혼 생활 중에 상환한 대출 원금 및 그에 상응하는 가치 상승분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반환 방식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함께 해결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집을 팔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아파트 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남편분의 외도 증거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가 매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비를 걸 경우 그 증거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가서 대출 상환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내역서에 찍힌 박지훈의 상환 기록은 고작 몇 줄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대부분의 대출금은 제가 갚았고 그는 딱 3달 갚았을 뿐이었습니다. 항상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상간녀를 돌볼 돈은 있었나 봅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이 좋은 중개업소 2곳을 골라 아파트 정보를 넘겼습니다. 중개인들은 집을 보러 와서는 구조도 좋고 채광도 좋은 데다 위치도 뛰어나다며 좋은 가격에 팔릴 거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신중하게 고른 곳이었습니다. 박지훈과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엔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올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젊은 부부가 꽤 진지해 보였는데 2번이나 찾아와 가격을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환경 좋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 상황, 즉 이혼을 준비 중이라 집을 팔게 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개의치 않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남자는 언니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요.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젊은 부부와 가격을 협상할 때 저는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팔아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 만족하는 가격에 합의했고 일주일 후에 등기 이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계약서를 쓴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박지훈과 시댁 식구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니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박지훈도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웨딩 사진을 떼어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물건들도 실패한 결혼 생활처럼 더 이상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웨딩 사진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기억도 슬펐던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과 완전히 작별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나올 때 저는 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나의 과거.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다혜의 집으로 돌아와 집을 판 경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다혜는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수민아. 집 팔고 나면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기분 전환 좀 해. 그러고 나서 좋아하는 일 찾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박지훈 같은 인간한테 매여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이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등기 이전을 하기로 약속한 날,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혜는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라며 일부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같이 가주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다혜와 함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따가 서류 처리할 때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직원한테 물어봐. 정 안 되면 내가 있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긴장됐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등기소에 도착하니 그 젊은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강민준, 여자는 신은서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고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저희가 잔금은 준비해뒀습니다. 등기 이전 끝나면 약속대로 바로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대출 부분도 은행에서 이미 승인이 나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은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수민 씨가 저희한테 팔아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언제 찾았을지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은 먼저 우리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혼인 후에 구매하신 건가요? 배우자분의 현장 서명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미 변호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기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성금을 내고 구매한 제 혼전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배우자와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쪽도 매도에 동의했고 지금 지방에 있어서 직접 올 수가 없어 서면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이혼합의서 초안에도 집에 대한 처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서면, 동의서와 이혼합의서, 초안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살펴본 후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분쟁이 있는지 등 몇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모두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 씨와 은서 씨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죠. 1시간 남짓 지나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모두 걷어가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문제없네요. 이제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나면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러 오시라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매수인께서 오시면 되고 매도인께서는 시간이 없으시면 위임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직원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창구를 나섰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 뱅킹으로 약속된 잔금을 제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처럼 후련해졌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와 민준 씨와 은서 씨가 저와 다혜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처리할 일이 좀 남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는 은행에 가서 박지훈이 결혼 생활 중에 갚았던 대출 원금을 인출해 별도의 통장에 넣어두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 그에게 돌려주면 다른 핑계로 시비를 걸지 못할 테니까요. 다혜는 저와 함께 은행에 가주었습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니 잔금이 안전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정말 놓였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인출해 다른 통장에 넣었습니다. 박지훈에게 줄 돈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일을 마치고 다혜와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제 집도 거의 다 넘어갔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훨씬 나아졌어. 전에는 계속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제야 좀 후련해. 이제 박지훈이랑 이혼 서류만 처리하고 새 인생 시작하면 돼. 다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너처럼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내가 언제나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혜처럼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등기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알리고 언제쯤 박지훈과 이혼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어 매수인에게 아파트가 완전히 이전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박지훈 씨에게 연락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이 곧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를 마친 후 열흘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등기소에서 민준 씨에게 새로운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는 권리증을 받은 당일 제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거절하며 당연한 일이니 마음 편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다혜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가끔 다혜와 함께 인테리어 자재를 보러 다니며 민준 씨 부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와 은서 씨는 무척 친절해서 저희가 갈 때마다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해 주었고 집 인테리어가 끝나면 꼭 집들이에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지훈과 그 가족이 적어도 한 달은 지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20여일 만에 다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들을 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준 씨와 거실 인테리어 스타일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는데 다혜에게서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민아, 빨리 봐.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누가 박지훈네 가족 사진 올렸어. 짐이 한가득인 걸 보니 지방에서 돌아왔나 봐. 저는 서둘러 주민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사진 몇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박지훈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시누이 박지영의 손에는 아기 옷과 장난감이 담긴 듯한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죠. 몇몇은 웃고 떠들며 무척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사진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우스웠죠. 그들은 아마 돌아오면 예전처럼 그 집에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집이 이미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혜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수민아, 그 사람들 다 돌아왔어. 혹시 모르니 일단 피하는 게 어때? 마주치면 귀찮아질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피해? 집 한 건 나고 난 당당해. 피할 이유 없어. 만약 그들이 나한테 시비를 건다면 나도 마침 그들과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어. 다혜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전남편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아마 집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 요즘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좀 주의해 주세요. 만약 그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면 제게 전화하시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준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수민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정말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 씨, 전 남편분 가족들이 정말 왔어요. 지금 아파트 아래층에서 인테리어 기사님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왜 여기서 공사하냐면서 당장 멈추라고 소리치고 난리예요. 저와 다혜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우리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박지훈네 가족이 인테리어 기사님들과 아파트 아래층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맨 앞에서 기사님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뭔데 여기서 공사하고 난리야. 여긴 우리 집이야. 누가 당신들 들어오라고 했어? 당장 공사 중단 안 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기사님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저희는 집주인께서 의뢰하셔서 온 겁니다. 집주인이 공사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여기가 아주머니 댁이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박지훈이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남자 주인이요. 내 아내 이수민이 여자 주인이고 이 집은 우리 집이 맞소. 당장 공사 중단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소.
그때 민준 씨가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손에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이걸 똑똑히 보시죠. 이게 이 집의 등기권리증입니다. 여기 제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제가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며 공사를 방해하시면 저희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지훈과 그 가족은 등기권리증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분명히 우리 며느리 이수민이 집인데 어떻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 이수민이랑 짜고 우리 집을 가로채려는 거지?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이 집은 제가 정식 절차를 통해 이수민 씨에게서 매입한 겁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완벽했고 짜고 속이는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이웃이 모여들어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지훈네 가족을 알아보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전에 상간녀 산후조리 도와주러 갔던 그 집 아니야? 무슨 낯으로 돌아와서 집을 달라고 하는 거지? 듣자 하니 저 집은 원래 며느리가 결혼 전에 산 집이라던데? 저 사람들이랑은 상관없다던데. 염치도 없네. 박지훈과 그 가족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박지영이 이웃과 싸우려 들자 시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우린 수민이와 할 얘기가 있으니 일단 걔부터 찾고 나서 당신들과 얘기하겠소. 말을 마친 그는 시어머니와 박지영을 끌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지훈은 맨 마지막에 걸으며 민준 씨 손에 들린 등기 권리증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부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죠. 박지훈네 가족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갈 때 저는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다혜가 제 팔을 잡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꼴 좀 봐.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이수민 그 계집애가 꾸민 짓이야. 일부러 집을 팔아서 우리를 엿먹이려는 거라고. 안 되겠어. 당장 전화해서 집 다시 찾아오라고 해야지.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곧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2초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전화를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다, 이기적이다, 어떻게 몰래 집을 팔 수 있냐며 당장 집을 다시 사오라는 비난의 메시지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도 읽지 않고 바로 그분의 카톡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해. 안 그러면 네가 만만한 줄 알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자. 여기서 저 사람들이랑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분만 상할 뿐이야. 우리가 막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박지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와 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잠깐만. 집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 설명 좀 해봐.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집을 팔면 안 되는데?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성금 낸 집이고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만 올라 있어.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오히려 네가 내 부모님이랑 동생 데리고 지방까지 가서 상간녀 산후조리 도와줄 때는 나한테 설명할 생각은 해봤어?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집을 파는 걸로 복수하면 어떡해? 이 집 팔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우리 가족 생각도 좀 해야지. 우리 가족? 저는 냉소했습니다. 박지훈, 네가 바람을 피우기로 선택했을 때, 네가 네 가족들을 데리고 상간녀를 돌보러 갔을 때, 넌 이미 이 가족을 망가뜨렸어. 이제 와서 나한테 가족 생각을 하라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서 사는지는 나랑 상관없어.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말을 마친 저는 그를 비켜 다혜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저를 막으려 하자 다혜가 제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너무 심하게 굴지 마세요. 수민이가 이 정도로 끝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계속 이렇게 집착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박지훈은 다혜를 보고 또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더 이상 저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몹시 굳은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다혜는 택시를 타고 다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 씨 전 남편분 가족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산 집이 자기들 집이라고 우기면서 인테리어 기사님들 쫓아내 달라고 소란을 피웠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은 이미 제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설명해도 믿지를 않아서 결국 이전 등기 정보를 보여줬나 봐요. 그걸 보고 나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지금도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소란 피우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네요. 자기들 집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도 계속 저러다니. 민준 씨, 정안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봐주실 필요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럴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관리사무소에도 만약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뒀어요. 아, 그리고 수민 씨. 그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수민 씨 연락처를 물어봤다는데 알려주지는 않았대요. 아마 계속 연락할 방법을 찾을 테니 조심하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준 씨. 괜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민 씨.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저희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민준 씨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계속 연락해 올 거야. 휴대폰 모르는 번호는 수신 차단으로 설정해야겠어. 계속 전화로 괴롭힐 게 뻔해.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휴대폰 설정을 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호로 오다가 제가 거절하니 다른 번호로, 그 다음엔 또 다른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예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버리고 누가 전화하든 받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계속 진동하는 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네.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연락 안 닿으면 며칠 저러다 말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며칠은 더 시달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후 이틀 동안 제 휴대폰에는 매일 수많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루에 20통에서 30통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과 그 가족이 그 집에 또 찾아가 소란을 피웠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들이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자 제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방금 한 통을 거절하면 바로 다음 전화가 걸려올 정도였습니다. 다혜는 계속 진동하는 제 휴대폰을 보며 대신 짜증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집요하네.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 통화 기록을 넘겨봤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한 이후로 부재중 전화가 무려 86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하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계속 전화할 거야. 차라리 한 번 받아서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낫겠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다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다. 대신 절대 약하게 나가면 안 돼. 몇 마디 한다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벨소리 모드로 바꾼 뒤 그들의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역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민, 너 드디어 전화 받는구나. 당장 그 집 다시 찾아와.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 우리 보고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냐.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그분이 소리치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제가 판 거고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라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족이 살 곳이 없는 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잖아요. 너랑 상관이 없다고?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는 지훈이 아내고 우린 내 가족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집을 팔았으니 우리가 어디서 살지 네가 해결해야지.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네 어머니랑 그만 싸우고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 집이 어쨌든 너랑 지훈이 신혼집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몰래 팔 수가 있니? 매수자한테 잘 얘기해서 집 다시 사오너라. 돈은 우리가 같이 마련해 볼 테니. 저는 냉소했습니다. 아버님, 그 집은 저와 박지훈의 신혼집이 아니라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성금을 낸 집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 있고요. 제 집을 파는데 누구와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랑 차분하게 얘기하자고요. 딴추 두 분이 박지훈 데리고 지방까지 가서 상간녀 산후조리 도와주실 때는 저랑 차분하게 상의할 생각은 해보셨나요?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박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요.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았다고요. 그냥 저희 좀 불쌍하게 여겨서 집 다시 찾아와 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저희 정말 살 곳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저는 그들의 이전 행동들을 떠올리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날 불쌍하게 여겨준 적 있어? 박지훈이 바람 피웠을 때 너희들은 내 편은커녕 그 사람 편만 들었잖아. 심지어 다 같이 상간녀를 돌보러 가기까지 했고 그때는 내가 얼마나 슬플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이제 살 곳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애원하는 거야? 늦었어. 그때 박지훈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바람 피운 것도 잘못했고 부모님이랑 유나 돌보러 간 것도 잘못했어. 네가 집만 다시 찾아와 준다면 내가 유나랑 확실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너한테만 잘할게.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할게. 응?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박지훈, 내가 아직도 널 믿을 것 같아? 네가 바람 피울 때는 나랑 잘 살 생각은 안 했어? 이제 집이 없어지니까 나랑 잘 살고 싶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말해두는데 불가능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이 일 정리되는 대로 너랑 이혼 서류 접수할 거야. 이혼? 박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꼭 나랑 이혼해야겠어? 내가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까지 하고 집까지 팔아? 너 어떻게 이렇게 독하냐? 독하다고? 제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독해? 내가 정말 독했다면 진작에 너랑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해서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거야. 지금 나는 그냥 내 소유의 집을 팔고 너랑 이혼하겠다는 것뿐이야. 이게 뭐가 독한 건데? 진짜 독한 건 너야. 너희 가족들이라고. 너희들은 상간녀랑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 때문에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이제 와서 감히 나한테 독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이렇게 빌게. 우리 좀 도와다오. 우리 정말 살 곳이 없어.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네 회사에도 찾아가고
네 친정에도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불효하고 못된 여자인지 다 알리고 다닐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서 소란 피우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떳떳하지 못한 짓 한 적 없으니 남들이 뭐라고 하든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이미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제 이혼을 지지하십니다. 제 회사요? 저는 제 할 일 똑바로 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와서 소란 피워도 아무 영향 없을 겁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통화 기록을 봤는데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총 88통이네요. 제가 이 전화를 받은 건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민준 씨 부부도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바로 거절하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다혜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때? 확실히 다 말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말했어. 이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훈과 그 가족이 더 이상 그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정말 방법이 없어져서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이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완전히 홀가분해졌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 저는 박지훈과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제가 그가 결혼 생활 중에 상환한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 상승분을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2,300만 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이체 내역을 확인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을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이 결혼 생활이 제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직장을 옮기고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가끔 다혜와 함께 민준 씨와 은서 씨의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가끔 박지훈과 그 가족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의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불행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흘려보낼 때였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